예, 언제나처럼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정신이 없어요. 어제부터 정신이 없더니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계절이다 보니까 네. 좀 아까 그 표결한 거 봤어요? 네. 봤죠? 네. 표결했죠.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 탈당했죠. 네. 그저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했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금 일들이 터지고 지금 좀 전에 전해진 소식은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통과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벌써 나오고 있는데 연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진짜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이후 다뤄드릴 소식을 거의 다 다뤄드린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오늘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네. 진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지금 같은 이렇게 물론 선거 전에는 어수선한데 이번만큼 어수선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막 강대강 대치라. 왜냐하면 이 중도층을 수사하려면은 조금 좀 이렇게 풀어주고 서로가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여의도 문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참 좀 그래요. 예. 그리고 뭔가 여야 간의 대립만큼이나 여당 내, 야당 내에서 대립도 좀 심한 것 같아서. 내가 항상 얘기지만 당대표가 탈당해가지고 정당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여야 아직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모릅니다만 어쨌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문제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래. 이제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왜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 대장동 문제 네. 본인이 했다고. 잘하네. 그 교수님의 털끝 하나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네. 너 왜 이렇게 자학하고 그러시나? 털끝 하나 따라가는 건 자학이 아닙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자존감을 찾는 거죠. 그렇군요. 네. 털끝만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좀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우물정 0945 얘기해야죠. 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질문 사항 있으시거나 혹은 견해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YTN 라디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얘기했죠?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태영건설 관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PF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부동산 PF가 뭐냐? 부동산 개발 수익을 기초로 대출을 받아 사업하는 걸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서 시행사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챙기고 또 대출 원금은 분양대금으로 최종적인 자금 회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오늘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직접 이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 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상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워크아웃 즉 기촉법에 따른 금융채권자 협의회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래 오늘 오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관련 이야기가 퍼지자 오늘 오전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태영건설이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데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형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이고 이번 달까지 만기인 PF 보증 채무가 3,956억 원이라고 합니다. 태형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 입금은 1조 9,300억 원, 부채 비율은 478.7%라고 하는데요. 이는 시공능력 평가 35위 내의 주요 대형, 중견 건설사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되는데요. 이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이라고 합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의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채권단과 공동관리 기업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이 돼서 성공률, 대외 신인도 회복,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이 기업 회생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업계에서는 부동산 PF에 따른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PF 위기는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강구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난 26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서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오늘 그 입장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태형건설의 재무적 어려움, 특유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태형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자산 지분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 자구안도 제출을 했고요. 채권단은 사재 출연 규모와 더불어서 에코비트 매각 및 SBS 지분 매각 등을 두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형건설은 일단 당장 다음 날 돌아오는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 채권에 대한 결제 이행을 약속한 상황이고요. 정부는 태형건설 관련 사업장 협력체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계획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일단 태형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과 계약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행이 되고요. 협력업체들에 대한 신속 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정부는 다른 PF 사업장 및 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형건설이 시공능력평가 16인데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재무부담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건설사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2022년 6월에는 18조였는데 2023년 8월, 올 8월에는 22조 8천억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건설사라는 것이 특성상 상당히 경제에 주는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이 고정이하 여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그게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부실채권이거든요. 근데 금융권에 이게 영향을 주니까 이게 문제인데 금융권 부동산 PF 고정 이하 여신 잔액 그러니까 부실채권 잔액이 지금 은행권은 예를 들면은 2020년에는 100억이었는데 2023년 말 올해 말에는 400억으로 은행권에선 늘어났고요. 증권사는 2020년에 3천억이었는데 2023년 올해 말에는 1조 2천억으로 엄청 늘었죠. 그다음에 보험사는 2020년엔 400억이었는데 올해 말에는 5천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부실 채권이 사실은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 많이 몰려 있고 보험사도 만만치 않고 은행권이 실제로 제일 적기는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그 금융권의 소위 말하는 이 부실 PF 그러니까 이 부실 채권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저도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을 이게 우리가 흔히 경제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떤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접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뭐 혹시 뭐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은행에 돈 맡겼는데 이런 걱정은 제가 볼 때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건설사들이 어쨌든 버텨줘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버티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정부가 좀 더 지원 같은 거를 확대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업계 16위 정도가 이렇게 흔들거리면 사실은 그 밑에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고려를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다뤄드릴 소식은 오늘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바로 이제 특검법 표결 관련 소식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서로 공방을 이어갔는데 이 본회의에서 결국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도 역시나 통과를 했습니다.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81명이 참여했고요. 전원 찬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윤지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의 경우에도 즉각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는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법안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언론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단 앞서서도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일단 예고한 대로 결국 처리를 했고요.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표결이 결국 이제 통과가 됐는데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이야 통과될 거라는 거는 미리 예견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통과된 특검법이 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 총선용이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도 인정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반 유권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특검법이 있대더라. 근데 그걸 거부를 했대더라. 근데 그 특검법에 관련자는 김건희 여사더라. 이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론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바로 여론이라는 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론은 순응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다지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이러이러한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물론 이런 얘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중계한다라는 그 문제 있잖아요. 네. 수사. 이거는 드루킹 특검에도 있었고 국정농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특검을 한다 이런 부분 이런 것도 과거에 전부 그랬거든요. 단 차이가 있다면 과거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든 특검법이고 지금은 거의 야당이 이 단독으로 만든 특검법이라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저는 굉장히 중요는 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여론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과연 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이게 맞아 이렇게 그 거부권을 행사할 만하지라고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거부권 행사로 이 문제가 끝날 것인가를 여권 전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되 대신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민정수석실 없죠. 제2부속실도 없어요. 그래서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이런 거 임명하는 조건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는데 그건 문제 사안의 성격이 다르죠. 특별감찰관, 민정수석실 혹은 제2부속실이라는 건 미래에 있을 문제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특검이라는 건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명확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미래를 예방하자고 얘기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좀 상설특검 같은 걸로 해서 특검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 때 수사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이번에 특검하자 그러면 하는데 대신에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 특검법은 거부하고 상설특검법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융통성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론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선거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다면서 중앙당 창당대회 정도를 할 것 같은데 빠르면 2주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명은 3개 정도 놓고 최종 논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키워드는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슬로건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라고 했는데요. 측근 그룹인 천아인의 합류 여부에 대해선 탈당 시점을 다들 다르게 잡아놔서 완료된 이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의 3분의 2가량을 물갈이할 것이다. 영남 60명 중 40명을 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도축장에 가보면 앞에 소가 어떻게 죽는지 뒤에 소가 못 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남권 의원들을 향해 앞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나는 아니겠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때는 비대위원장의 역할보다는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비대위원장의 이번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의 새해 첫 행보에 대해서는 현충원 말고 첫 행보가 어디일지 주목해야 하는데 지금 잡혀있기로는 대구 경북 신년인사회로 알고 있는데 이미 포섭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인사회를 대구로 간다. 시작부터 피해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한 비대위원장이 다음 달 2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시당 경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식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대표인데요. 오늘 발언 중에 영남권 현역 의원의 3분의 2가량이 물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말이에요. 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신당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나 열심히 들여다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자, 퀴즈 들어갔습니다. 전자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전자가 합리적이죠. 근데 아직도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근거로 영남권 현역 의원의 3분의 2가량이 물갈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은 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예측성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일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자칫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영남권 의원들이 신당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나 보다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오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준석 대표가 설마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을 당선시킬 그런 생각을 그런 젊은이다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건 오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게 영남권 현역의 3분의 1을 물갈이 만일 진짜 하게 되면 이때는 이게 단순한 반발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 단순한 예로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은 호남권의 의원들이 대부분 초재선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들이 영남권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남권에 많이 다선 의원들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중진들 특히 이제 지역 기반 같은 것들은 민주당보다는 훨씬 확실하고 뿐만이 아니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주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쭉 이러는 게 이게 별로 바뀌질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쁘다. 반드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3분의 2가 되면 이건 주류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에는 그 국민의힘 보수 주류가 이게 상당히 흔들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글쎄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전 모르겠는데 근거가 뭔지 저도 궁금해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 소식입니다. 비대위원 인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는 29일 인선안이 상임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이제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하는데요.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선 현역 의원인 윤지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당연직 비대위원이고요. 이 외에 8명은 45세의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잘한다 대표 참여했고요. 또 최근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지원 대표,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또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 대안포럼 대표, 그리고 민경우 대한연대 상임대표, 조국 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경률 회계사 등 이른바 86세대도 합류했습니다. 비대위원 7명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고요. 지명직 비대위원 중에 유일한 현역 의원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기존 지도부와 비교해서 10살 가까이 젊어졌고 여성이 늘었다는 게 특징인데요. 비정치인 위주로 인선할 거라고는 이전에도 예고를 한 바 있는데 오늘 발표된 비대위 인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요. 다 좋으신 분들이겠죠. 저는 여기서 아는 분들이 저기밖에 없어요. 김경률 회계사 이분밖에 없어가지고 김혜진 의원이 있죠. 우리 한번 인터뷰를 한번 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좀 그러는 게 물론 여기 이제 당연직으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포함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정치적 참신한 시각으로 정치에 있어서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전 좀 힘들다고 봅니다. 비정치로 정치를 해결한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사법시험이라든지 혹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네. 검찰에 배치되자마자 최우수 검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사의 로직이라는 것도 있고 수사의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좋은 검사로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정치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정치도 이 정치의 로직이 있어요. 그 로직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정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비정치인이 많다라는 사실 하나 자체는 물론 시민운동했다. 시민운동하는 거는 참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정치의 로직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점이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를 통한 새로운 정치의 구축은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전체 이 옛날 정치적인 로직을 답습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절한 조화는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